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머니즈 라이프라는 와이프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TV 경제 방송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지난달에 책을 또 2권 정도나 냈거든요.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은 주식 공부, 그리고 읽으면 돈이 되는 반도체 투자 지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증권사는 올해 코스피를 7,000에서 7,9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해당 의견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코스피 5,000피부터는 변동성이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5,000피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6,000피로 올라가는 시장 지수를 보고서 저도 약간 좀 견해를 좀 열고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7,000피 이상을 바라보는 곳은 외국계 글로벌 IB 쪽에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지수를 이끄는 투자 주체가 사실 이제 외인 기관 중에서 외인 자금이 주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가는 시장 쪽에 가는 그런 머니무브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 6,200피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7,000피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이제 7,000피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이 코스피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군들의 전망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에 대한 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에 올라와 있는 그런 업종 섹터군들을 보면은 일단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들도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군에서 이제는 성장 산업인 로봇 산업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물론 올 연초에 CS 이슈로 좀 더 강하게 시세 탄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사이클 자체가 AI라는 키워드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AI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 로봇이고, 로봇은 계속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이제 조선방산 섹터도 시가총액 상위 쪽에 이제 이름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일단은 조선방산이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흐름은 좀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들도 지금 계속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원전 쪽은 초기에 이제 건설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전 쪽에서 건설주들도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 갈 만한 섹터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상단룸이 전반적으로 열어두고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든 지금 섹터들이 특히 AI가 엮여 있으면 엮여 있을수록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7,000피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좀 열어두고 보자, 이렇게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미 원전 협력의 영향으로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현 시점 원전주 섹터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원전 섹터는 진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선, 방산, 원전주를 해서 일명 이제 조방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선, 방산이랑 원전을 같이 묶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과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시세 사이클 자체가 2년, 지금 3년째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슈퍼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고,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2차 사이클 랠리가 시작된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점에서
별개로 구분을 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원전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지금 준공하고 있고 또 이런 전력망도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인프라가 충족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전력을 이제 끌어와서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전력 공급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원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탈원전을 하자라는 기조에서 이제 탈원전을 하자라는 지금 기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원래는 이런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이런 탈원전 이제 기조로 가는 그런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코 이제 원전을 지난해부터 이제 막 따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기존의 바라카 원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시공 경험도 있기도 하지만 유럽 쪽에 진출한 첫 사례, 그게 바로 이제 지난해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해외 트랙 레코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는 구심점 역할을 이제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추가 프로젝트를 따내면 따낼수록 관련 이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조선방산 섹터 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기 그 1차 상승 랠리 국면에서는 수주 모멘텀이 들어왔었고 2차 사이클 랠리가 사실상 가장 길게 나오는 사이클 랠리거든요. 이 2차 사이클에서는 그런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 수주도 계속 들어오면서 매출 반영도 본격화되는 시기가 이제 2차 사이클 랠리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차 사이클에서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 모멘텀이 좀 더 들어와 주거나 실적을 확인하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원전주들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 인식도 이제 올해부터 조금씩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대형 원전 2기와 SMR 지금 1기 건설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랠리 봤을 때 지금 국내외 할 거 없이 관련 이슈가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원전주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선 방산 섹터보다도 가장 먼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최근에 10만 원을 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두산에너빌리티는 10만 원 구간대가 이제 2차 랠리를 시작하는 상승 신호탄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달성한 이후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20만 전자까지 갔잖아요. 그런 역할을 두산에너빌리티 10만 원대 가격 구간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지난해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이제 따냈고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흐름을 볼 때 저는 이제 원전주는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또 담을 수 있는 게 ESS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시에 묶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이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공급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너지라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원전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에너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가스터빈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스터빈 쪽은 원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인데 워낙 지금은 이런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뚫기 힘든 가스터빈 시장에서 대량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있었을 때 가스터빈 시장에 계속 이제 진입 침투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사업 역량이 비단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가스터빈까지 복합적으로 엮이게 되면서 관련해서 멀티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일봉 흐름만 보고서 두산에너빌리티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슈퍼 사이클, 메가 사이클을 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보실 때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는 월봉이나 연봉 차트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쭉 펼쳐서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과거에는 두산중공업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고가가 14만 원대였어요. 근데 두산중공업대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의 현재 구조는 완전히 지금 다른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두산중공업이었을 때 14만 원 구간대까지도 한 번 더 뚫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추세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올라가는 섹터들 정말 다양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이런 원전 관련주 특히 이제 주기기와 관련된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은 가장 우리가 투자 우선순위를 좀 더 높게 바라봐야 된다라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ETF도 요즘에는 있겠지만 그럴 바에 그냥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외에 주목할 만한 원전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일단 뭐 원전 주기기가 가면 또 보조기기도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HI도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BHI 같은 경우는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활용이 되는 배열회수 보일러가 또 계속 수주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부각을 받는 분위기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로 엮여서 가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주들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해외 수주 모멘텀을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은 이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팀 코리아로 엮여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코리아라고 했을 때 한수원, 한국전력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전력 쪽에 계열사 라인이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산업, 한전 KPS 이런 곳들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 물론 이제 대형주이기도 하고 요즘엔 또 수급으로 움직임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계열사들 흐름도 지금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전 그룹주들도 저는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전 관련 이제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주도 같이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라간 기업들 보면은 우리기술이나 보성파워텍 이런 곳들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기술 같은 곳들은 지금 왜 올라가냐라고 봤을 때 그 원전 계측 제어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전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중앙 처리 장치 CPU처럼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우리 기술 쪽에서 만들고 있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한수원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공략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수백 %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이런 사이클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런 곳들이 결국에는 10배거까지 가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500%, 60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단 룸을 열어두고 진짜 10배거까지 갈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중간에 탑승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형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팀 코리아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 했을 때 국내 관련 기업들한테 이제 아웃소싱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보시는 게 좋고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전을 건설하면은 그 시기 자체가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일단은 있는 원전들도 계속 운전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원전안전위원회 이런 쪽에서
기존의 이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게끔 심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제 MRO, 유지 보수 정비 이런 이제 키워드가 부각되는 것처럼 원전에서도 이런 정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뭐 대표적으로 정비 쪽에 있어서는 한전 KP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계열사 중에 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 곳들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존에 또 정비 이력이 있는 곳 중에서 우진엔텍 이런 곳들도 중소형 기업인데 아직 시장에서 덜 부각됐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원전 정비 이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이제 노후화된 원전 중에서 계속 운전도 이제 안 되는 정도다 하면 이제 원전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이제 통과를 시켜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올해부터 원전 해체도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런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우리 국내 또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함께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이런 인사이트로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인사이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도 좋지만 안 올라간 종목들도 지금은 기회가 많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를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향후 변수나 리스크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수주를 우리가 프로젝트를 따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주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경쟁 국가들과 프로젝트를 경쟁을 해서 따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게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또 커지는 시기가 들어왔다가 이 수주를 따내지 못하면은 그게 다시 이제 실망 매물로 돌아서게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 자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변수나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지금 신규 원전 건설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가장 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0조 시장인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에 원전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뭐 중동이나 또 거기다 동남아 쪽도 계속 이제 원전 프로젝트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만약 수주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했다 했을 때 조정은 줄 수 있으나 또 다음 수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정을 주면은 매수를 하시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셨으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악재가 나와줘야지 더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전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주를 대응할 때 가장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처음부터 비중 있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런 이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냐 했을 때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평단도 내리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가신다면은 지금 시기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이클 를 타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2차 사이클 시기는 좀 제대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2차 사이클이 강하게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0% 30% 올라갔다고 빠르게 매도하시고 또 다시 다음 종목 들어가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전주들을 뭐 갈아타기 하실 필요 없이 제대로 좋은 종목은 딱 지고서 사이클을 그대로 랠리를 타셔서 수익을 많이 확보해 나가시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는 모습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건설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원전 프로젝트를 따내면 주기기를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조기기를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설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원전 사이클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큰 쪽은 건설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주기기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렸지만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긴 하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공 경험도 해외 시공 경험도 풍부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진출이 된 상황이죠. 물밑 작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즈 그 SMR 20도 이제 착공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이런 이제 미국 쪽 몸에서 강하게 탈 수밖에 없고 특히 팀코리아에서 가장 지금 또 수익 기대감이 큰 건설사가 현대건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일단은 대장주로서 보시면서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뒤따라가는 게 대우건설이거든요. 대우건설이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이유가 대우건설도 이제 팀코리아였습니다. 근데 체코 계약건이 지금 조금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
이제 초에서 상반기 경에 이제 체코 수주 계약을 따내기 시작하면 대우건설도 이런 해외 트랙 레코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대우건설이 그 수주 프로젝트를 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도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 그런 주택 관련한 사업 비중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분양 사태 이런 것들도 이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제 착공에 들어간 그런 것들도 많고, 작년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우건설 이제 뉴스 기사들 보면 빅베스를 단행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이제 비용 처리들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건전도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이제 관련 이제 모멘텀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대우건설이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지만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수준까지 일단 회복이 나온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 만약에 계약을 따냈다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월봉에서 이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저항 주던 구간을 돌파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돌파해주게 되면은 과거에 뭐 HMM이나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주가가 월봉상 횡보를 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구간에서 뚫어주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상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도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는 매력도가 있는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현대건설도 지금 최근에 올라가서 부담스럽고, 대우건설도 일봉상 봤을 때 너무 지금 주가가 뜬 것 같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건설사들 다 지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지금 신규 건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이나 DLENC 이런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충분히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이야. 특히 DLENC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엑스에너지와 SMR 또 파트너십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도 진출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DLENC와 같은 곳들도 지금 최근에 다시금 단기적인 바닥을 또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대에 있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건설사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은 관심 있게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1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가를 1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선제적으로 지금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GDP 대비해서 그 방위비를 증액한다라는 이슈 자체도 이미 지금 다 노출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뭐 이란 공습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국과 이란은 사이가 안 좋았었던 상황이고,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란 공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마스랑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 전쟁이 지금 이제 이란 이스라엘 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은 그와 관련해서 중동 전쟁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느냐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뭐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를 주거나 방산주 쪽에 조금은 이제 좋은 이제 푸시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미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방산주와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작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있죠.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지금 섹터군들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그런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나와줘야지만 갈 수 있는데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종목들도 일단은 지금까지 랠리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상단 룸을 열고 봤을 때 더 많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을 사실 갖고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조선이나 방산 쪽은 2차 랠리는 이미 나와준 상황이고 3차 랠리는 보통 짧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3차 랠리를 보고서 갈 것인지, 아니면은 2차 랠리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차 랠리 상승 초입구에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할 것이,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은 결국은 관련 수급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산주들이 안 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의 우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건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선업 지원책과 캐나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인데요. 현재 조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산주처럼 이제 3차 랠리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 조선주는 저는 이미 2차 랠리 정점 포지션을 마스가 프로젝트가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뭐 존스법이라든지 번스톨레프스법을 이제 좀 조정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원래는 이제 미국 내에서 선박을 만든 그런 선박들만 이제 허용한다라고 했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조선소라든지 이런 시설 자체가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많이 쇠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동맹국 쪽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박을 만들 수 있게끔 허용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법안들을 지금 수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이미 지금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행하냐, 이거를 이제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 모멘텀을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은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이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차 랠리로 이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마스가 이슈가 나올 때만큼까지는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력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 프로젝트에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밋밋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제약바이오 섹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이제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관련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깨지기 시작한 게 2023년도부터거든요. 2023년도 코스닥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섹터는 2차 전지였어요. 그래서 한 차례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까지 가는 그런 길목의 가이드 역할을 제약바이오가 했다면, 이제 1000포인트 이제 이상으로 가는 구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2차 전지가 하게 될 것인가, 요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 항체약물 접합체, 그리고 관련 플랫폼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코스닥에 있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외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전통 제약사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기술 이전 모멘텀을 갖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거나 했을 때 빠른 차익 실현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탄탄하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녹십자,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원전 섹터나 이런 섹터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투자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9조 원 넘게 순매도를 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반도체주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20만 전자를 찍어주기도 했고, 하이닉스는 지금 100만 니스를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이 지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지금 시장 지수를 이끈 주체도 외국인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눈높이와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 자체가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방 꺾이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AI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에서 이제 메가 사이클로 이제 보는 견해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이런 전자기기 쪽, 특히 반도체 업종 간의 사이클로 봤을 때 거의 한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흐름이 만들어 나가고, 그다음에 2, 3년 정도 조정을 주는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시장에서 이 HBM으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랠리를 만들어 왔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관련 흐름들이 나오고 있긴 했었지만 올 지금 초부터 강한 지금 또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메모리 쪽에 들어오고 있는 사이클 자체가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지금 2, 3년 정도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AI 사이클이 초기 국면은 아니에요. 올해는 이제 중후반부로 가는 그런 이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반기까지는 초보 투자자분들도 반도체 쪽에서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투자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뇌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에서 저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이제 3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E를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고수익, 특히 고부가 가치 HBM 쪽에서 드디어 이제 수익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범용 반도체 쪽도 빠르게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이 지난달 대비해서도 지금 계속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쇼티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볼 때도 중요한 게 공장 증설 모멘텀도 바라봐야 되거든요. 기업에서 공장 증설을 하는 이유는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 증설을 통해서 관련 수요를 따라가고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수반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지금 증설하거나 관련 라인을 지금 확장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는 디램을 적층으로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램을 필연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이 이번에 4가 출시가 돼서 납품을 엔비디아 쪽에 이제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AI 사이클에서 이제 후반 주도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해 대비해서 HBM 쪽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뭐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지난해부터 성과가 이제 테슬라 향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들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좀 관련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은 3분기와 4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HBM3에 이어서 HBM4도 지금 1분기 중에 납품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보다 비수기인 1분기 실적까지 더 잘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즌에도 역시나 같이 좀 시세 상승이 계속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에 탑승하기에는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7만 원, 1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목표 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터무니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워낙 지금 사이클이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 랠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전자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27만 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막 100만 닉스 정도로 올라왔는데 145만 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목표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단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삼성전자를 봤을 때 10만 원 구간대가 딱 그 매물대 저항을 받는 구간대였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구간이 기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20만 전자로 올라온 그 순간부터는 그대로 계속 추세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이클이 과거 이제 조선방산 사이클과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방산 사이클도 지금 거의 뭐 한 2년, 3년째 지금 관련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특히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을 때 고점이다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상방으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구간에서 목표 주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상단이 지금 열려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20만 원 그 이상 구간대는 일단 전반적으로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 진입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정 시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좀 이격이라는 게 이제 발생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는 이제 비중을 잡거나 매수 이제 전략을 해오실 때 처음부터 지금 이제 비중을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매매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뒤늦게 지금 진입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비중을 높게 잡고서 들어가기보다는 비중 한 5%에서 10%, 뭐 적어도 지금 시점은 어차피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중 10% 내외 정도로 해서 눌림목 구간까지 일단은 1차적인 매수 범위를 좀 밑에 하단까지 잡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최대 뭐 비중 한 20%에서 30% 정도 잡고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무리하게 처음부터 비중을 20%, 30% 실으셨다가 주가가 조금만 조정돼도 손실 전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중을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눌리는 구간도 충분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대별로 전략을 좀 잘 세워서 나가시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기업만큼은 꼭 봐야 한다는 소부장 기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이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 저는 모멘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에서 리쇼어링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국 내 지금 생산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팹 역시도 지금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지금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련 지금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미국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수율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율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TSMC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는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수주가 는다. 그리고 또 공장 증설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장비단에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거나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원익 IPS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장비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HBM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에 YC라는 곳도 있는데 YC 역시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또 투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C가 이제 작년부터 삼성전자에 HBM3와 HBM4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YC도 본격적으로 HBM4를 삼성전자 쪽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때문에 장비를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게 되면은 YC 쪽도 괜찮고요. YC 쪽에서 만약에 HBM4E, HBM5를 또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다라는 이런 또 모멘텀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주가 탄력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단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솔브레인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일관되게 다른 방송 나가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팹 근처에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 준공이 물론 이제 완공이 되려면은 최소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HBM용 CMP 슬러리를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곳이 동진세미캠이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 같은 이런 소재 관련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틀라스 발표 이후 현대차 그룹은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최근 현대차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대차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펼치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PER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저평가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자동차 쪽에서 모멘텀을 본다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차 이렇게만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캐즘 시기가 오랜 기간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힘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해부터 미국 쪽에서 IRA 이제 법안을 이제 폐지를 하거나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대폭 축소하게 되면서 전기차 관련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보조금 정책이 좀 펼쳐지고 했으니까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선전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가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이제 펼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차 판매가 잘 이루어지면서 매출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관세 부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관세 이슈도 불확실성도 좀 해소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봤을 때 이제 현대차 쪽은 올해 이제 로보택시 그런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올해 초에는 또 CES 쪽에서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원래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한 지 꽤 됐었기 때문에 왜 로봇 모멘텀 붙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쪽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시선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자동차 쪽은 이제 제조업이 좀 필연적으로 노동력을 또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이제 생산 시설에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런 이제 인건비 자체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틀라스가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2028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이제 공장에서 연 3만 대 이상씩
이제 뽑아내서 제조 시설에서 이제 운영을 할 거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쪽에서는 지금 노사 간의 이런 로봇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지금 시각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일단은 현대차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IPO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르면은 내년 초쯤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 상장을 위한 뭐 태스크포스나 물밑 작업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의 기업 가치도 당연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마치 이런 흐름들이 이전에 카카오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엄청 올라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카카오가 자회사들 상장을 마구잡이로 시켰거든요. 그래서 자회사의 그런 가치들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IPO까지 그런 이제 가치가 미래 가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서 충분히 올 한 해 동안에도 지금 상단 구간을 좀 더 열어두고 보셔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도 아주 매력도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지금 종목군들이 수급으로 인해서 사실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사실 가장 글로벌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IPO 이슈까지 외국인들도 분명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현대차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 가능성은 저는 접근하기에 유효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했을 때 현대차에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사실 현대차에 우려되는 사항들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대차의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현대차 쪽에 지배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이제 현대차나 현대차 계열사들이 있는 그런 이제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구조가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이 순환 출자라고 해서 A라는 이제 기업의 지분을 B에서 가지고 있고, 또 B라는 회사의 지분을 뭐 또 C가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로 복잡하게 지분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상속 관련한 지금 또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총수인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그룹의 가장 정점에 있는 지배 회사의 현대모비스 지금 지분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력을 강화를 하려면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배 구조도 순환출자 고리도 이제 끊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상속세를 또 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속세 문제도 일단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으로 또 현대모비스 지분도 인수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업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들어오는 이 로봇 이슈, 로봇 모멘텀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현대차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도 시장에 관심이 지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일단은 로봇을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 이제 그룹 계열사들도 지금 수익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저는 현대모비스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현대모비스가 물론 이제 그룹의 지배 회사이기도 하지만 원래 자동차 부품을 또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지금 로봇 부품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로봇주로 부각이 되는 곳들이 지금 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HL만도 역시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또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것들을 또 만들면서 로봇 기업으로 지금 또 시장에서 인식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곳에서 이제 로봇 부품,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만들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을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는 기존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곳들 내지는 기존의 이제 밸류 체인으로 형성된 계열사들 그런 액추에이터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지금도 모멘텀을 보시기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되는 지점은 현대차를 들어갈지 아니면 이런 성장 모멘텀을 더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지배 구조에 있어서 정점에 위치한 현대모비스를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종목군들을 선택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대형주를 공략할지 중소형주를 공략할지 그와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고 있는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 그런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올라가면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차를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내러티브와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에서 지금 이제 로봇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특히 로봇 부품을 또 취급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구간대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상방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또 투자자들이 현대차 그룹주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기업 모두 다 매력적인 기업들이니만큼 투자 지금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어떤 기업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뭐 손해보거나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또 로봇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은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로봇 모멘텀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곳이 현대모비스와 이제 현대오토에버라고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사업으로 로봇을 이제 취급하기 시작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 그런 로봇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지금 멀티플을 좀 땡겨서 주가상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어차피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현대오토에버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기대감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좀 차별화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두 기업을 봤을 때 오히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는 현대모비스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보다 더 뭔가 시장 상승에 좀 기대서 가고 싶다 하면은 현대차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건데 그 외 현대오토웨버 이제 이외의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외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라고 하실 때는 난이도 자체가 투자 난이도 자체가 오히려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급이 가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차 또 그룹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현대무벡스와 같은 이제 물류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도 시장에서 계속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대무벡스 같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이다 보니까 물류 로봇이 가장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곳이 제조 시설이나 또 물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이제 8, 9월 달에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3월 달부터거든요.
그래서 물류 로봇 관련 종목들이 현대모비스를 이제 필두로 해서 강하게 시세가 나왔다가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일부 반등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또 물류 기업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를 공략을 하는 거는 조금 이런 기업들 역시도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드린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둘 중에서 차라리 고려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외 종목군들도 낙수 효과를 좀 받으면서 가지 않을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최근 자율주행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여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행보가 현대차의 체질 개선과 수익성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자율주행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자율주행 뭐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로 따지면은 중국과 미국을 지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각종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도 굉장히 많고 또 뭐 우한 같은 그런 이제 도시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그 나라 도시 하나가 거대한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데이터가 빠르게 쌓이면서 그 기술적인 정밀도 수준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자율주행을 규제를 좀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 쪽에 지금 자율주행 또 모셔널이라는 또 회사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해주고 이제 일부 이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또 할 수 있게 또 풀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진입 시점이 조금 이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택시가 보통 이제 자율주행으로 돌아가는 택시잖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전역의 일부 이제 도시에 그 로보택시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현대차 쪽에서 만든 전기 차량의 그런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 시범 운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 또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율주행 모멘텀을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확인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때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그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때 같이 함께 또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기업들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들의 그런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보면은 사실 적자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이런 고질적인 규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업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막 많이 증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은 로봇 모멘텀이 묻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물류 로봇이나 이런 이제 로봇들,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다리가 있는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다리가 아닌 바퀴가 달린 형태의 또 휴머노이드 로봇들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퀴가 이제 달리게 되면은 또 자율주행 기술이 또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사실상 지금은 로봇 모멘텀이 묻어야지만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아무튼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력을 또 바탕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로봇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쪽과 좀 더 접목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대차가 테슬라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대차 이꼴 테슬라라고서 생각하기에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가 우리가 이제 전기차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스페이스X라는 또 우주 자회사도 올 6월 달에 또 뭐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우주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우주 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 데다가 ESS 사업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우리가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볼 게 아니라 진짜 하나의 거대 그런 산업군을 지금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룹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군을 보면은 일단은 차량, 모빌리티와 지금 이제 로봇 쪽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이제 만약에 비교군으로 둔다면 그럼 현대를 비교군으로 두고서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방향성 자체가 두 기업 모두 다 뭐 전기차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전기차나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방향성이 조금 다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만큼의 그런 뭐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성장 산업인 이제 로봇 산업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 성장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로봇이라는 모멘텀으로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두고 볼 수 있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한동안 그 전기차 그 차량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때 뭐 주가 꿈비율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PER이 뭐 1000배 이 정도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주가가 조성되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라는 이제 심리 자체가 이제 막 들어와 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진짜 과거 테슬라 뭐 1000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같이 이제 관련 기대감을 좀 갖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대차 주가가 올해 1분기에 8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해당 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이제 높게 잡는 것처럼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높게 잡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제 7천을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7천을 가게 되면은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목표가에 저는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가 일단은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의 흐름을 타면서 목표 눈높이는 계속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표가에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관련주 외에 HL 만도를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이외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HL 만도 외에 지금 뭐 액추에이터 기업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이미 뭐 액추에이터 이슈를 타고서 올라간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SPG나 유로메카 이런 종목들도 뭐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주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는 게 관건이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좀 확장성을 갖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로봇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이제 크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로봇 부품이 쓰이는 곳들을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로봇 부품 중에서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귀결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도 아틀라스를 지금 만들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자 대장주를 떠올린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는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는 코스피 올라가면은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덧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 지금 시가총액 거의 뭐 5, 6위를 지금 다투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관련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금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이 성장 그런 사업군에 해당하다 보니까 실적이 당장 드러나진 않았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삼성전자 쪽에서 지분을 일단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제 로봇을 만들었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로봇을 사줄 수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는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요? 토대를 만들어 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 가보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내지는 이런 현대차 쪽에 그런 부품들, 휴머노이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곳들도 계속 시장에서 관련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시각을 계속 잡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한데요. 만약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만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 150 ETF와 2차 전지 ETF를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양한 개별 종목들도 매력도가 많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가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코스닥 그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까지는 주춤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엿봤을 때 코스닥 150 ETF가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동안에 2차 전지 쪽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알테오젠과 시가총액 1, 2, 3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장의 키워드 에너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는 ESS형 모멘텀을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모멘텀을 바탕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이제 관련 기업들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빈집 찾기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고 ESS가 수주가 작년부터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주 모멘텀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이클을 또 크게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ETF 쪽에 집중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도 많아요. 초보 투자자다 한다면은 반도체나 뭐 로봇, 원전 그리고 뭐 태양광, ESS 이렇게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지금 PD님이 저한테 제가 1억이 있다면 뭘 들어갈 거냐라고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적어도 5가지 섹터 있죠. 반도체, 로봇, 원전, 그리고 태양광, ESS 요 5가지 섹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꾸리신다면은 올해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